저는 평생 조용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과 함께한 40년 딸 수진이와 사위 준호도 늘 고맙기만 했죠. 준호는 말없고 예의 바른 사위였고 저는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믿고 있던 그 사위가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발! 이제 못 참겠다!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고 제가 무심코 해온 말들과 행동이 누군가에겐 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했던 많은 것들, 이제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위한 선택,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결혼기념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올해로 40년, 참 긴 세월이죠. 남편은 늘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속정 깊은 사람이에요. 말은 없어도 가끔 제가 좋아하는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사다 주거나 제 생일엔 어색하게 케이크를 꺼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남편이 올해는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밖에 나가 비싼 음식 먹는 것보다 집에서 둘이 오순도순 밥 먹고 조용히 웃는 게 더 좋은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기념일만큼은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요. 마침 딸 수진이도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말했어요. 엄마 기념일이니까 저희가 점심에 갈게요. 엄마가 음식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외식해요. 그 말이 고맙긴 했지만 저는 왠지 올해만큼은 집에서 정갈하게 상을 차려 가족끼리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아니야. 외식 안 해도 돼. 내가 집에서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시간 맞춰서 오기만 해. 수진이도 알겠다고 했고 저는 그날 아침부터 부엌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재료를 챙겼습니다. 전복죽을 먼저 끓였어요. 남편이 입맛이 없을 때도 잘 먹는 음식이라 결혼기념일에도 꼭 넣고 싶었습니다. 소고기 뭇국도 끓이고 고사리, 도라지 같은 나물도 미리 삶아두었습니다. 갈비찜은 두툼한 생갈비를 따로 손질해서 양념에 하룻밤 재워두고 전날 저녁에 조용히 불에 올려 뭉근히 끓이기 시작했지요. 고기가 푹 익어 부드럽게 풀릴 때쯤 되면 온 집안에 감칠맛 나는 냄새가 가득 퍼집니다. 바로 그 냄새가, 그 분위기가 저는 참 좋았어요. 가족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따뜻하고 설레는 건지 저는 그날 부엌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요즘은 딸 부부가 명절에만 와도 혹여 음식 도와달라는 말이 부담이 될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수진이가 부엌 일을 곧잘 도와줬어요. 나물 무치기도, 전 부치기도 능숙하진 않아도 즐겁게 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진이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쩌면 결혼이라는 현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사위 준호가 부엌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다 보니 수진이 혼자 오면 괜히 더 미안해져서 차라리 제가 다 준비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자 하나 보내야겠다 싶어 핸드폰을 들었어요. 내일 점심 1시쯤에 오면 좋겠구나. 음식은 다 준비해 둘게. 조심해서 와.
수진이에게 보낸 평범한 메시지였죠. 예전이라면 곧바로 네? 엄마 알겠어요. 하고 귀여운 답장이 왔을 텐데 그날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바쁜가 싶어 기다렸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답이 오지 않더라고요. 살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딸이니까 섭섭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저 담담히 넘기기로 했어요. 괜한 말 한마디로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음식 손질에 더 바빠졌어요. 나물은 하나하나 정성껏 무쳤고 갈비찜의 간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전복죽에는 참기름 한 방울을 더 넣어 깊은 풍미를 내보았고 잡채는 마지막에 깨소금으로 마무리했어요. 상차림을 하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런 음식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준호는 말없이라도 고맙다는 뜻을 느껴줄까? 괜히 혼자 상상도 해보고 남편이 상에 앉아 한마디 없이도 고개를 끄덕이면 그걸로 됐지 뭐 하고 웃음도 나왔죠. 그렇게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피곤하단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건 그 자체로 기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고 안아주는 모습, 준호가 조용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 남편이 미소 지으며 제게 고마워, 여보. 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충격은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식탁에서 시작됐습니다. 결혼기념일 당일 저는 새벽 5시쯤 일어났습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이 잘 익었는지 혹시 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갈비찜은 냉장고에서 꺼내 중불에 다시 데우고 전복죽은 따뜻하게 끓여내면서 간을 살짝 더 봤습니다. 국은 다시 한번 우려냈고 나물들은 접시에 담기 직전에야 깨소금을 뿌리고 참기름으로 마무리했지요. 음식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했어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자꾸만 시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계는 점점 일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수진이와 준호는 그 시간에 맞춰오기로 했거든요. 딸아이가 오랜만에 오는 날이기도 해서 남편도 평소보다 말은 없지만 속으로는 들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옷도 깔끔하게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넘기셨더라고요. 여보, 수진이 오면 반가우시겠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요즘 통 못 봤으니 좋지. 라고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고 잠시 부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12시가 넘어서자 저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음식은 식지 않도록 마지막에 내려고 했고 찰류부터 접시에 가지런히 담았어요. 그릇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닦아 올렸고 수진이가 좋아하는 유자청도 준비해 놨어요. 식탁 위에 꽃도 한 송이 올려두었고요. 정말로 특별한 날이니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2시 30분이 되어도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초인종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핸드폰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엄마 조금 늦을 것 같아요라는 연락이라도 왔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생각했습니다. 길이 막히는가 보다 주차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전기밥솥의 보온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일시가 지나고 1시 반이 되자 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갈비찜도 다시 데워야 했고 죽도 온기가 떨어질까봐 걱정됐죠. 결국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식탁 옆에 앉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며 슬슬 짜증 섞인 말투를 내비쳤고요. 오다가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애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부터 하지. 늦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결국 2시 10분쯤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앞치마를 벗고 문으로 달려나갔어요. 드디어 왔구나. 안심과 반가움이 교차했죠. 문을 열자 수진이가 먼저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하고 웃으며 들어왔고 그 뒤로 준호가 말없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아, 많이 기다렸지만 와줘서 고맙지. 어서 와, 앉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준호의 얼굴을 찬찬히 보는데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지도 않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어쩐지 표정이 무표정하다 못해 냉담하게 느껴졌고 고개를 꾸벅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거실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네. 몸은 괜찮고? 제가 말을 붙여봤지만 준호는 작게 네, 한마디 하고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졌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니 웃으려 애썼어요. 수진이에게는 가방 놔두고 얼른 손 씻고 와. 음식 다 준비됐어 하고 말했죠. 수진은 엄마, 오늘도 역시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하며 웃었지만 그 옆에서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묵묵히 수저질만 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장모님. 하며 칭찬 한마디라도 하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그런 말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밥을 다 먹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수진과 준호에게 준호야, 수진아, 접시들 잠깐만 옮겨줄래? 라고 자연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같이 정리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에 준호의 수저가 탁 식탁에 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고 저도 모르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발 이제 못 참겠다. 장모님 혹시 저한테 무슨 불만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만이라니? 아니,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는 당황해서 무슨 소리야? 그냥 설거지 같이 하자는 뜻이었는데. 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장모님은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뭐 하나 시키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처럼만 대하시잖아요. 그 말에 수진도 당황한 듯 준호를 바라봤고 저는 식탁에 그대로 얼어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위가 내뱉은 말이
앞으로 이어질 더 큰 갈등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는 식탁 앞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며 누구보다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제게 그런 말이 들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사위 준호는 평소와 전혀 다른 말투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마치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쏟아내려는 사람처럼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뭐라도 수습해 보려 애썼어요. 준호야, 내가 혹시 말을 잘못했니? 그냥 도와달라고 한 거야. 기념일이니까 같이 치우면 좋겠다 싶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늘 그렇게 그냥이라는 말로 넘기시잖아요. 저는 장모님께 부탁이 아닌 지시를 받는 기분이에요. 말투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부탁하는 사람은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은 늘 당연하게 말하세요. 도와달라기보다 해야 할 일을 던지시는 것처럼요.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준호야, 지금 이건 엄마가 기분 나쁘게 하려던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갑자기 왜 그래? 수진이도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더는 참지 않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진아, 너도 알잖아. 내가 이런 말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매번 여기 오기 전에는 마음을 다잡고 최대한 웃으려고 했어. 장모님이 좋으신 분인 건 알아. 하지만 그 좋음이라는 게 나한테는 너무 무거웠어. 말없이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내가 예의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해?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준호가 저를 힘들어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아이가 저를 편하게 생각하길 바라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었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해서 말이 자꾸 꼬이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처럼 저릿했어요. 준호는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장모님은 저한테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셨어요. 음식 먹을 때도 이건 좀 이렇게 먹어야지.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면 어색하잖아. 설거지할 때도 이건 그렇게 닦으면 물 얼룩 남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간섭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건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도 놀라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투와 행동이 준호에겐 그렇게 느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저 더 잘 되라고 말한 건데, 음식은 예쁘게 담으면 보기 좋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면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들이었는데 그 모든 게 사위에게는 트집과 간섭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너를 가족처럼 생각했으니까 더 잘 어울리라고. 제 말에 준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족이라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전 그게 아니었어요. 전 그저 수진이 남편이고 장모님의 사위일 뿐이에요. 내 공간, 내 인격을 존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늘 당연하게 저를 끌어들였어요. 기념일도, 명절도, 가족 식사도. 저는 솔직히 오늘도 오기 싫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지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장모가 말 한두 마디 한 걸로
이 자리에서 그럴 말까지 해야겠나? 하지만 준호는 그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도 알아요. 지금 이게 무례한 자리라는 거. 그런데 언젠가는 말해야 했어요. 오늘이 아니면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들이 눈앞에서 하나도 소용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갈비찜의 냄새도, 나물의 고소함도, 죽의 온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념일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의 작은 기대와 애정,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이 사위의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조용하던 식탁 위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의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는 여전히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수진도 그리고 준호도 결국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말 맛있다는 말이 오가고 서로 음식 접시를 챙겨주며 웃음 짓는 따뜻한 장면이 나왔을 법한 자리였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갈비찜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고 전복죽 위엔 미처 퍼지지 못한 김이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나물 반찬은 그 누구에게도 손이 가지 않았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손끝으로 사랑을 담아도 마음에 금이 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요. 남편은 뭔가 할 말을 참는 듯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 많이 준비하셨네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시선은 접시 위에만 머물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다들 한자리에 모였는데 식사라도 하자. 기념일인데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은 너무 공허하게 들렸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준호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자. 그 한마디에 수진이도 놀란 듯 쳐다봤어요. 지금 가자고? 응, 더 있다가 받자. 불편하기만 해. 말끝을 흐린 준호는 상 위에 놓인 음식들, 그리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말했어요. 준호야, 그래도 오늘은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이야.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그 순간 준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 웃는 것도 피곤하네요. 그 말이 어찌나 차갑고 확실하던지 저는 더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머뭇거리며 엄마,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고 말했지만 저와 남편은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탈한 표정으로 둘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현관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메아리처럼 울렸고 그 순간 저는 부엌 식탁 옆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더니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있다가야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 아이가 예민한 거지. 하지만 전 그 말이 위로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아이만의 문제였을까요?
내가 뭔가 몰랐던 게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혹시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수진과 준호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식사 자리에서 사소하게 했던 말들, 주방 정리 중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그릇이 깨질 수 있어. 이건 그 순서가 아니야. 나는 그저 더 잘하라고 말한 것 뿐이었는데 그런 말 하나하나가 사위에게는 평가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 아이는 그 진심을 간섭과 짜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 자책이 쌓여갔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 상위에 놓인 음식들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정성껏 담은 반찬들, 몇 시간 동안 삶고 무친 나물들, 딸과 사위를 위해 준비한 달달한 유자차까지 모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그 광경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장모였을까? 아니면 지금 세상이 너무 변한 걸까?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넘겼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날이었고 가족끼리 함께 축하하며 보낼 날이었는데 결국 누구 하나 웃지 못한 채 상처만 남긴 날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걸까? 앞으로도 이런 갈등을 반복하며 살아야 할까? 어쩌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진이가 다음날 바로 전화를 해서 엄마, 어제 미안했어요 라고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벨소리도 진동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소식 없는 날들이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기다리는 걸 멈추게 되었어요.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부엌에 들어가면 예전과는 다르게 손이 덜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해도 한두 가지 간단한 것만 했고 이전처럼 가족을 위해 정성 들여 무언가를 준비하는 마음이 더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내 숨소리만 들리는 부엌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만 흘러갔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마디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말이 없지만 그도 상처를 입은 게 느껴졌어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신문을 보는 시간도 늘었고요. 저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면 안 될까?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자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기대지 말자. 그리고 집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노후를 위해 쓰면 어때요?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날 이후로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나도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걸 알아보기로요. 사실 그 전부터 어렴풋이 듣기만 했던 단어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지하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은행에도 직접 가봤어요.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댁 기준으로는 매달 약 140만 원 정도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남편과 둘이서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굳이 아이들 눈치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지.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도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그런 생각까지 하다니 놀랐지만 나도 이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자. 며칠 뒤 시골에 있던 조그만 땅도 정리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언젠가 수진이 부부에게 넘겨줄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준호의 그 날카로운 말과 태도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굳이 이걸 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까? 이제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땅을 팔고 생긴 돈은 연금저축 계좌에 넣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병원비나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재롱을 기다리는 대신 남편과 둘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명절 음식 대신 우리가 먹고 싶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눈치보다 우리 기분에 따라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서야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준호도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쌓였던 감정이 갑자기 터져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그런 일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무작정 용서하려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고, 거리를 두고 지켜보려는 단단한 사람의 말이었죠. 그날 이후로도 몇 번 안부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굳이 먼저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그럴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며칠 전 준호에게서도 따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모님,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말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기회 되면 꼭 사과드리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용서를 구하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연금을 신청한 걸 듣고 마음이 바뀐 건지 그걸 따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는 누구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요.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제 삶을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저는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더 이상 누구의 말에 상처받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방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그 시간, 그게 요즘 제 삶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에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를 위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살. 늦었지만 저는 이제 비로소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면서도 자신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위해 내려야 할 결심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늦었지만
이제서야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잃고 살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찐한 이야기는 다른 사연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